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한 고려대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써붙인 대자보가 계속 일파만파 사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안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제대로 울렸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자보의 울림이 큰 것은 이 시대의 언론이 제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워싱턴에 가면은 뮤지엄이라고 뉴스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 플러스 뮤지엄을 합친 건데요. 거기에는 미국 데니엘 모니옌이라고 하는 전 미국 상원의원의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신문들이 모두 좋은 뉴스로만 채워진 것을 발견한다면 그 나라의 좋은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박비어 창가를 부르는 박바 방송들, 지상파, KBS, MBC 이런 방송들 그리고 종편들을 봤으면은 아마 데니엘 미 상원의원은 뒤로 자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드는 비참한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불통의 여왕이 있죠. 어제 내시라는 비아냥으로 불리었던, 그러자 나는 내시가 아니라고 했던 그 이내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게 암초가 있다고 돌아가느냐, 저항 세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걸 그걸 불통이라고 한다면 이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원칙을 지키는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또 박근혜의 신복이라는 이해훈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댓글도 다 보고 악플도 보는데 무슨 불통이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우왕좌왕 그야말로 각각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해훈의 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악플도 다 외운다고 하니까 그래, 외워서 검찰에 넘기겠지. 왜? 국정원 직원 보내게?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희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지난해 딱 1년 전이죠.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댓글 흔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없기는커녕 2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발표했을 경우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박근혜 후보 지지층의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조사인데요. 전달에는 보다도 4.6%포인트가 상승한 12.9%의 박근혜 지지자가 문재인을 찍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걸 실제 선거 결과에 대입하면요. 박근혜 44.9%, 문재인 54.67%로 문재인 후보가 무려 10%포인트나 앞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득표수로 환산하면 300만 표나 앞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박근혜가 1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결국은 400만 표를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사실 국정원의 총체적인 부정선거, 그 조작, 그 댓글 공작 마땅히 응징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드러난 발표로만 보면은 12월 16일 김용판의 가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오히려 더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판 기다리세요. 예, 이 정권 내에서 단죄받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권 바뀌면은 틀림없이 단죄받을 겁니다. 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가 한겨레신문에 대선 1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기고했는데요. 들어봅시다. 제18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당은 대선 불복 카드로 겁박하고 야당은 그 소리만 들어도 질색합니다. 여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엮는 것이 선거 후유증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대선 불복이냐라는 겁박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나 적반하장격으로 들립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진짜 김무성이도 국회에 담벼락에다가 안녕들 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이 성공해야 됩니다. 이딴 대자보를 붙였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누구 때문에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을 만든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이가 국회 담벼락에다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붙여서 시민들 염장을 지르는 걸 보면은 이 정권의 특징은 적반하장. 가정집에 쳐들어온 도둑놈이, 강도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쫓아내는 적반하장이 이 정권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새삼 들먹이는 것이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걱정이 되겠기에 어리석음을 무릅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의 대선 불법 개입 혐의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득달 같은 기민을 보이면서 정부 부처에 대한 지지부진한 일처리는 고의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있지만 눈치 하나는 빠릅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노릇을 서슴지 않았지요. 국정원의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국론 분열에 자포자기하는 민심까지 고려하면 국익에 도움이 된 게 없을 겁니다.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이런 무신 때문입니다. 무신이라고 이만열 교수는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이명박이도 4대강 운하 안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다 했다는 거 이미 다 들통이 났습니다. 민영화, 사형화죠, 사형화. 그야말로 돈 안 되는 거는 국민들 부담으로 떠넘기고 돈 되는 거는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갖다 바치려는 박근혜의 민영화.
누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민영 아니라니까요 라면서 화를 벌컥 내도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대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개표 부정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혐의가 가세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마저 키웠습니다. 그 부정의 내용은 정부가 배포를 중지시키려 하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저자를 고발했다고 하니 부디 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부정 백서의 진실 여부를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전원에 의하면 아직도 그 저자들은 피고소인 진술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왜 부정백서 저자 소환에는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백서,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은 정말 그 내용을 보면요, 믿기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마, 음모론이겠지 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정백서, 그 저자를 고발했다고 하니 정말 검찰이나 경찰이 명명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부정백서와 함께 전문가들은 개표 부정 의혹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금지한 전산개표기의 사용을 부정의 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기계장치로 포장, 사용된 이 개표기는 분명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개표의 주 수단이어야 할 수개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 국회에서 시연한 바에 따르면 투표지 6,000장을 수개표하는데 걸리는데 수개표하는데 무려 2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 상황표에 의하면 예상 시간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선관위는 투표에 나타난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여야 참관인까지 공범자이더군요. 야당이 대선 불복이라는 말에 주눅이 드는 것은 전산개표기 사용을 용인했고 수개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때문이겠지요. 개표 의혹을 따지지 않는 야당을 향해 국민이 공범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개표 진행 상황을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중앙선관위의 1분 데이터라는 것에도 문제가 있더군요. 지역선관위의 개표 완료 보고 전에 그 결과가 방송에 전해진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대답은 선관위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선관위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이만열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지역선관위의 개표 완료 보고 전에 이미 그 결과가 방송에 전해진 사례, 물론 방송은 미리 데이터를 갖고 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개표 완료가 보고가 되기도 전에 그 데이터를 갖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밝혀야 되고 납득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찾아내서 캐내서 밝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검찰과 재판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정 현상들을 실사구시적으로 파헤쳐온 이들이 부정 의혹 문제를 두고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100곳 이상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진술조차 받지 않고 각하시켜버린 지검과 고검이 있습니다. 진술을 받은 경우에도 피고소인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다루는 대한민국의 검찰 맞습니까? 재판부는 또 어떻습니까? 대선이 끝나자 야당의 침묵과는 달리 유권자 2,000명, 현재는 6,800명입니다. 올해 1월 초에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안에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무시하고 대법원은 아직도 재판 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그 뒤 2차례에 걸쳐 재판 진행 촉구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강감무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왜 이럴까요? 이 골치 아픈 재판을 미루어 계속적인 분쟁 상태로 끌고 갈 의향이 아니라면 재판이라도 열어 분노의 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들은 또 어떻습니까? 권한유착에 찌든 언론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소위 깨어있다는 언론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만열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증거에 의해서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그런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이 후폭풍이 너무나 겁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대선 의혹 문제는 정치판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여야는 한국 민주주의가 고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선거관계법을 보완하고 선관위와 국정원등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의 결단은 이 정권의 거취 문제입니다. 정권이 물러나더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아니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빨리 심리라도 해서 각하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든지 뭔가 재판을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꼼꼼먹은 소식입니까? 대법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싫어서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법이야말로 약자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이 강자의 지배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강자의 지배수단 주고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빨리 심리하세요. 네. 리서치비어의 조사에 따르면 12월 16일 김용판의 가짜 발표로 400만 표를 도둑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메탄 3동의 해피엔딩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광주 북구 독림동의 서비아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직 출자금 납입은 안 하셨네요. 예, 출자금 납입도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광고 끝입니다. 자,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신영전 한양대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의료 민영화는 살인이다. 의료 민영화는 살인이다. 머더다. 머더. 영어 맞죠? 예.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요. 놀라운 내용입니다. 한양대 교수고 사회의학을 전공하신 분이네요. 예. 왜 살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도 내가 이런 선정적인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은 이미 우리 사회 도처의 과잉 상태이며
설령 그것이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선량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율배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 의사 개진과 반영이 사라진 명박산성에 이은 불통박통 사회는 국민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야 하는 외침이 주민들의 밤잠을 깨운다고 해서 그저 숨죽여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에 지친 아들이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충남 당진시에서도 25년간 뇌병변 아들의 간병에 지친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 사실 자극적인 것은 표현이 아니라 우리 현실인 셈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극적인 것은 의료민영화가 살인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살인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비참하기 짝이 없는 우리 현실이 바로 오히려 더 자극적인 것입니다.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재난적 상황에 대한 수많은 경고, 실증적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과 근거들에 눈 감고 귀 막은 박근혜 정부, 불통박통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안을 내놓았습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부분을 보면은 의료기관 자회사를 통한 본격적인 영리활동 허용, 의료법인 간의 인수합병 허용, 외국인 환자 병상비율 규제 완화, 그리고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 광고 허용, 법인 약국 허용, 유헬스로 포장된 환자 정보 활용 허용. 그간 이야기되던 의료민영화의 정책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누구의 표현대로 의료민영화 쓰나비인 셈입니다. 이러한 조처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대자본의 병원, 의원, 약국 설립 허용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철도에 이어서 의료민영화의 후폭풍을 걱정해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의료민영화 또는 의료사유화란 결국 의료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줄이거나 포기하고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민간 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때 작금의 조처는 바로 의료민영화, 그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의료민영화 잘못했던 미국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응급실을 한번 실려갔다 와가지고 1,000만 원 청구서를 받은 우리 재미교포의 이야기 거짓말 아닙니다. 1,000만 원 응급실 한번 걸려가가지고 CT 촬영하고 나왔더니 계산서가 9,900불이 나왔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참혹하다. 몇몇 민간보험회사와 통신대자본이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대형 기업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들과 특히 개원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빈번한 병원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그래도 가장 고통받을 이는 대다수 서민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로 이 의료 민영화의 모델인 미국의 의료비는 구매력을 보정하고도 우리나라보다 5배 이상 더 비싸고 미국 내 파산의 60%가 의료비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 증세도 반대하니 결국 우리 사회 마지막 사회 안전망인 국민건강보험은 허울뿐인 제도로 몰락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나마 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나 부자들에게나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은 돈으로 높은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료 민영화로 가면 이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 깨어집니다. 미국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미국 파산자의 60%가 터무니없이 비싼 의료보험, 의료 수가 때문이라는 거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데이비드 스터클러 박사는 최근 그의 책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에서 소련 붕괴 직후 충격요법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이를 채택한 국제기구 정부 때문에 1,000만 명이 더 죽어야 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의 이론가인 밀턴 프리드먼조차 그때마다 나는 첫째도 민영화, 둘째도 민영화, 셋째도 민영화라고 대답했다. 내가 틀렸고 급진적 방식을 반대했던 조지 스티글리츠가 옳았다는 반성의 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네, 조지 스티글리츠가 아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입니다. 예. 최근에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을 국내에서 번역 소개돼서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론이 소개된 바도 있는데요. 민영화를 주장했던 밀턴 프리드만 내가 틀렸다. 오히려 급진적 방식을 반대했던 스티글리츠가 옳았다. 이런 반성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영화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민영화의 그 후폭풍으로 1,000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다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정의, 인권을 위해 살았던 만델라의 죽음을 전 인류가 애도하는 이 시간에도 고레일은 민영화 반대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직원들을 추운 거리로 내몰고 무려 7,608명이나 직위 해제시켰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민영화는 아파도 돈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 모두를 직위 해제하는 일이다. 정작 직위 해제를 당해야 하는 이는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이 아니라 대자본복지부가 되어버린 보건복지부이며 병든 자식과 함께 자살을 선택해야만 하는 서민의 아픔을 모르는 불통 박통 정부이다. 하여 이쯤에서 다시 한번 명토 박아두자. 의료 민영화는 살인이다.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춰라. 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민영화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시민 모두를 직위해제하는 만행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살인입니다.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추시오. 박근혜 대통령 쫓겨나기 전에.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제키님. 제키입니다. 제키가 아니고 제키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0306 카이오스님은 출자금 이제야 납부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촛불님은 오늘 한전에 TV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 신청하면요. 나와서 텔레비 있는지 없는지 검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민초 4번 타자님. 오늘이 대선 부정 1주년이군요. 예. 국민들을 위해 수고 부탁드린다면서 1주년 기념으로 정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히 문희정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린다라고 하늘 아라빠님이 올려주셨네요. 슬픈 이야기를 읽다 보면 슬프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신년 캠프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단식을 통해 몸도 리뉴얼하고 국민TV 광고를 통해 단식을 하시는 분이나 하시려는 분들에게 권하는 오해숙 생활단식 신년 캠프. 일자는 2014년 1월 4일 5일 이틀간입니다. 장소는 청원군 청소년 수련원이고요. 선입금 5만 원이고 불참시 100% 환불해드린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1리터 보온병, 간단한 체육복, 운동화, 세면도구고 문의는 오해숙 선생님 전화번호 010-2013-8575 2014년 8575 이렇게 외우시면 된답니다. 네. 자, 광고는 두 번째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으로 가봅시다. 북한. 김정은의 딜레마. 최근에 북한 관련 칼럼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칼럼이 아닌가 싶어서 한겨레신문 김지석 논설위원회 김정은의 딜레마 소개해드립니다. 적대하는 진영의 유능한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미확인 정보를 꾸준히 흘리는 것이다. 고위 관계자가 실수했다는 듯이 그 사람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도 괜찮다. 긴가민가하던 상대 진영은 어느 순간 의심의 늪에 빠져 그 인물을 숙청하게 된다. 냉전 시절의 첩보 소설은 물론이고 삼국지나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네, 적대 진영의 유능한 인물을 제거하는 냉전적인 수법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장성택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의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에 대한 평가는 특히 북한 바깥에서 좋았다. 그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이 그의 경륜과 태도, 품성 등을 칭찬한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아마도 북한 안에서 가장 세련된 대화 상대이자 가장 국제적인 사람이었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당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장성택이 대외 경협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북쪽 바깥의 이런 태도는 불안한 젊은 권력자를 자극하는 한 요인이 됐다. 본이든 아니든 이들은 결국 장성택 숙청의 공모자가 된 셈이다. 네, 뛰어난 부하를 질시하는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선조입니다. 이순신을 선조는 끝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숙청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해전에서 일본군의 흉턴에 쓰러져 갑니다마는 만약에 살아 생존했다면 선조에게 숙청됐을 것이라고 보는 역사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장성택도 결국은 김정은의 눈에는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외부에서 칭찬받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고모부인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한 데는 당연히 냉혹한 권력의 논리가 작용한다. 김정은은 백두혈통을 정통성의 최대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력은 보잘것없다. 어머니인 고영희는 제주도 출신의 제1동포로 북쪽에서 무용수를 했을 뿐이다. 반면 항일 유격대 출신의 어머니를 둔 고모 김경희와 장성택은 수십 년 동안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다. 김정은은 두 사람을 그냥 두면 정통성이 뿌리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선조는 이시조선 왕조에서 최초의 서자 임금입니다. 적통이 끊어지고 서자였던 하성군이었던 선조가 결국은 적통이 끊어지니까 보위라고 보통 얘기하죠. 왕자리에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혹시라도 누군가 다른 서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었죠. 그래서 뛰어난 아랫사람들을 질투하고 질시하고 숙청하고 죽이고 했던 겁니다.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는 그야말로 백두혈통이 아닙니다. 제1동포 출신의 무용수였어요. 김정일이가 건드린 그 수도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장성택 수청을 설명하는 다른 절반은 노선 차이다. 그에 대한 판결문 가운데 이런 게 있다. 무엄하게도 대동강 타일 공장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자이크 영상 작품과 현지 지도 사적비를 모시는 사업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내무군 군부대에 보내주신 친필 서한을 천연 화강석에 새겨 부대 지휘 부청사 앞에 정중히 모시자는 장병들의 일치한 의견을 묵살하던 끝에 마지못해 그늘진 한쪽 구석에 건립하게 내리먹이는 망동을 부렸다. 수령체제를 무시했다는 단죄다. 북한은 지금 두 개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등 외부에 대한 개방과 주민들의 이동을 자유화하고 통제를 완화하는 내부 개방이 바로 그겁니다. 최근 북쪽을 여행한 외국인들은 어느 곳이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런데 개방은 바로 그 수령체제와 충돌하는 겁니다. 개방의 최전선에 있었던 장성택은 이것을 절감했을 겁니다. 모자이크 영상작품 따위를 모시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목적의식을 갖고 추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경제를 선호하고 1인 지배체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심점이 됐을 법합니다. 판결문에도 장성택이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우리 내부로 들어오도록 선도했으며 라는 표현도 나오는 겁니다. 장성택은 본인이 의식을 했던 의식을 하지 않았던 개방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게 결국은 김정은 권력을 뿌리채 흔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제목을 붙여서 처형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딜레마는 장성택을 처형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김정은이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혈통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개혁 개방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북쪽 경제는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시장이 확대되는 등 나름대로 개선됐다. 이는 김정은에게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령체제의 근거를 잠식한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다음 날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공개활동하는 것은 뻔뻔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쪽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선경제개발협회의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미국 AP통신과 회견을 하고 북한의 경제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계획개방과 그리고 1인 지배체제 강화 서로 충돌합니다. 따라서 둘 다 실패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 다분합니다. 해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1인 지배체제를 포기하고 계획개방에 집중하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를 과거 박정희 정권도 겪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겪었습니다.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장성택 처형은 바로 김정은의 무덤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 방송을 북한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김정은의 귀에 들어갈지,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귀에도 잘 안 들어가는 판에 김정은이 귓구멍까지 들어갈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장성택 처형이 자칫 잘못하면 바로 김정은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물방울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인천 서구 금암동에 영문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안나 ANNA 안나 0902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출자금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동욱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과 서초구 구청국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부실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과연 수사 역량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청와대 등 외부의 압력과 검찰 상부의 지형적인 견제 때문인지 확인하기는 현재로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개인적 일탈 운운하면서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던 점을 고려하면은 수사 역량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의 청와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못했다는 것은 명백히 청와대 앞에서 검찰이 움츠러든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게 진상규명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행위 자체는 명백하고 그 배우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영장심사의 한 기준인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인상이 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적극 수사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정권 차원의 음모가 있었다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큰소리쳤던 김진태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지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예를 걸고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기 바랍니다. 라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김진태 총장 명예를 걸고 최동욱 사건의 실체를 밝혀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